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18회차 라이브 방송인데요. 이제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엄청 뒤숭숭해지면서, 그쵸,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웠다가 따뜻해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뒤숭숭해지면서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도 뭔가 알듯 말듯한 이런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몸과 마음의 연동작용에서 나타나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감기랑 미세먼지 모두 조심하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이기 때문에 송년회가 차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내가 좀 여기저기 모임에 걸쳐 있는 핵 인싸다 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이은 술자리와 그로 인해서 늘어날 체중 부담도 받게 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물에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그런 생각은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명 우리가 이제 회식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팻 커터라든지 카브 커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섭취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인체에 저장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출시킬 수가 있는 그런 약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런 약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세상이 진짜 좋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외부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내 소화기를 이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약들이 점차 만연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런 약물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으로 만연해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호메오스타시스 혹은 알로스타시스와 같은 이 항상성의 개념으로 따져봤을 때 인간은 외부적 환경에 외부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거든요. 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그런 기준이 바로 이 마음의 작용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어떤 스크래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작용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가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인체 내 외부의 평행이 심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헷갈리죠.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인간은 이게 환경이 변화해도 스스로 그것에 맞춰서 자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계속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가적인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심리의 밸런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연말 회식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담되고 강박을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그래 봐야 지금 이제 한 보름 좀 넘게 남았죠. 그렇게 조금 많이 달려봐야 한 3.5kg 정도 증량이 되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3.5kg 정도 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1월에는 이제 신년 계획 세우시게 되면은 구정 전까지 한 20일 남았거든요. 20일 정도 후에 다시 구정이 오기 때문에 20일 동안 3.5kg 정도는 또 금방 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빼시고 다시 구정 맞아서 한 또 3.5kg 찌겠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3.5kg가 쪄서 그것을 빼는 김에 항상 더불어서 묵은 살들까지 한 10kg 이상 빼려고 하시는 게 그만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짧은 목표를 세워서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뜩이나 과도한 음주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괴로워지는 이런 시간이 될 텐데, 체중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받지 마시고,
받지 마시고 좀 더 몸과 마음을 좀 챙기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까, 내 심리 문제에 더 문제를 주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묵혀왔던 살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보통 한두 달 동안 찐 살이 아니라 아주 적게는 1, 2년, 그리고 많게는 몇십 년까지 야금야금 계속 축적이 되어온 살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이 점차적으로 찌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굳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진대사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면은 활동량도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그것이 가속화가 되면서 점점 몸이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게 신진대사가 더 저하되는 게 빨라진다라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어느 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점점 살이 쪘는데 문득 돌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내가 고이고이 찌워놨던 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갑자기 리즈 시절을 떠올려요. 당장 뭐 한 달 전, 뭐 6개월 전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리즈 시절을 떠올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모델을 떠올리게 되거나 하면서 과도하게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내가 찌어온 시기는 최소 몇 년에서 수십 년까지인데 이 그것을 그만큼 찌어온 살을 감량하고자 하는 거는 뭐 대부분 3개월 아니면은 길어봤자 한 6개월 이런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고 무리한 과도한 설정을 해서 목표치 감량치를 과도하게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과연 그래야 하는 건가?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 이 살이 야금야금 찌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내가 이제 내 몸을 아예 안 보고 살지 않는 이상 분명히 살이 찌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때때로는 이제 다이어트를 마음 먹기도 해요. 그래서 뭐, 좀 빼볼까 하다가 또 이내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좀 살다가 다시 또 다이어트를 좀 반복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심리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오신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상처가 아주 크게 발생을 할 만한 계기가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이 살들을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한 상처의 크기만큼 이 큰 목표를 감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리 문제에서 또 요요가 오게 되고 뭐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간이 문제냐? 좀 장기적으로 빼야 되냐? 이런 거는 꼭 아니에요. 저는 이 단기 다이어트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쓰이는 에너지 그리고 몰입도 집중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과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병행을 해서 진행하기에는 장기전으로 가는 거는 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무리해요. 내 일상에 지장도 영향도 너무 많이 주고 나도 그만큼 지치고 몸도 썩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단기 다이어트를 많이 이제 설정을 하는 편이고 단기 다이어트 자체가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간이 아니라 목표치예요. 그래서 무조건 첫 다이어트의 목표치는 당부를 드리건대 3kg을 넘지 않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은 상관이 없지만 대체로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안 해봤고 내가 잘 몰라 3kg가 어느 정도의 이제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몰라 하시는 경우에는 이 3kg을 몇 달 안에 빼는 게 이제 나한테 무리가 없는지조차도 대중을 좀 잘 못 잡으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대사율마다 이제 개인차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리미티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 경우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제 저라면 이제 3kg이 순수하게
체지방만 빠지는 것은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되고 좀 다소 타이트하고 무리하게 해야 돼요. 3kg이 어느 정도냐면 지방이 1kg 정도 덩어리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제 순수하게 체지방만 3kg이 빠진다라는 건데 2주에 이렇게 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군것질 끊고 그리고 식단 조절 조금 하고 하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면 저는 제 경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경우는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에 3kg를 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3kg을 뺄 거야. 이런 리미티드는 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한계를 두는 거기 때문에 강박이 반드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박은 발생 안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기간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3kg을 뺄 거야.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3kg를 일단 목표로 했어. 라고 정해진 이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면 대략 한 달 전으로 해서 그 정도 한 3kg 정도가 빠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심리 문제가 크게 유발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작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성의 경우, 이거는 여성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는 이 소소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성취해 나가고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필승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자의 마음 자체는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재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행복감으로 성취감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예를 들어서 남자는 어떠하냐. 남자의 경우는 미래 행복을 추구를 해요. 지금 현재 당장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도 미래에다가 커다란 목표를 놓고서 그것을 이제 추구해 나가는 이런 기본적인 미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피드백이 오지 않아도 그리고 노력이 힘들어도 그때그때 스트레스만 처리하고 즐겁고 재미있을 수만 있다면 계속 미래에 있는 행복을 향해서 이제 내일은 이룰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추구해 나가는 게 남자의 마음작용인데 여자의 경우는 이 현재 행복 자체가 지금 당장 충족이 되지 않고 어떠한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미래 행복 자체를 꿈꿀 수가 없게 됩니다. 가령 내가 지금도 이런데 과연 앞으로도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미래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목표를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소소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내가 이루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는 건 여성분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리하게 시도하고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조차도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다이어트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어떤 뭔가 기타 뭐 시험을 치를 때도 어떤 목표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행복이 충족이 되고 나서 또 다른 미래 행복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목표는 3kg 정도 내가 빼도 3kg 정도는 사실 안 빼도 그만이고 빼면 좋고 그런 체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좀 심리 문제가 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다라는 좀 팁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연말과 연초의 압박감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제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본격적으로 라이브 이제 상담 방송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주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 형식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 좀 날씨도 그렇고 참여율도 좀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크게 뭐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져온 것만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고 일찍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도훈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뭔가 영양학적 이런 전문 자격이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다이어트의 문제들이 어떠한 심리 문제를 유발하는지, 아니면 혹은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도훈님. 질문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서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제가 먼저 여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제가 저번에 근래에 들어서 이제 펜타입 주사제 있잖아요. 요즘에 되게 유명한 유행하고 있는 이 펜타입 주사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체중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요즘 많이 쓰이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호기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다이어트라든지 다이어트 방법 아니면 시술, 수술 뭐 이런 거를 거의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면 어차피 아무리 새롭게 나와도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약간 약의 성분이나 함량 자체를 좀 조절을 하면서 나오는,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리뉴얼해서 나오냐면은 이 병원이라든지 뭔가 클리닉이 됐든 아니면은 보조제가 됐든 계속 우리는 새로운 걸 개발하고 있다, 좀 흐름이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이 그냥 출시가 되지만 사실 다 맥락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펜타입 주사제는 사실 기존의 이런 다이어트 약물이라든지 이런 시술하고는 조금 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 좀 동해서 상담을 한번 받고자 제가 가봤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목표 체중을 물어보죠. 보통 이런 문진표 이런 걸 작성을 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 평균 체중이 되려면 10kg를 감량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평균 체중보다 지금 10kg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3kg 정도만 그냥 빼고 싶다고 썼어요. 저는 이 약 효과가 궁금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효능이 있는지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가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감량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를 그냥 대충 적었어요. 이런 일반적인 비만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한약, 양약 이런 데서는 대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써서 냈더니 되려 이제 의사분이 목표치가 너무 작다, 3개월이면 더 뺄 수 있다라고 혼자서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이 평균 체중까지 살을 뺍시다. 어차피 이제 과체중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체중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체중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이어트를 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노력하는 대비 평균 체중까지 빠진다고 해서 저한테 크게 이득이 되는, 이런 이점이 되는 부분도 사실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에이,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처방을 받지 않고 돌아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 제 신진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도 제 신진대사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기존에
그 거듭된 다이어트를 통해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많이 저조하고요. 그런데 이 신진대사율을 최대한 원활하게 만들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신진대사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어요. 몸이 좋지 못하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몸이 좋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생존을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다이어트보다는 일과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체형을 내가 예쁘게 만든다라고 해도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실이 그렇게 해서 내구성이 썩 좋아지지 못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누구 보기 좋으라고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도 옛날에 저하고는 다이어트 중독에 있었던 저하고는 정말 너무도 생각하는 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굳이 평균 체중이나 미용 체중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과체중이어도 괜찮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BMI라 그러죠. BMI 25 정도부터를 과체중이라고 수치로 명명을 해요. 근데 서울대 의대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BMI 25 정도가 이제 그 과체중으로 가는 이 시작점인데 그 정도가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치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어느 정도냐 잘 짐작이 안 가실 텐데 여러분의 키에서 100을 뺀 숫자예요. 가령 제가 키가 169인데 이제 100을 빼면 69kg 이 정도가 그 키로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통통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력량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체성분 함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수치로 평균을 내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의 심리적 밸런스를 이룰 수 있어야지만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만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채팅창 한번 볼게요. 이도우님은 이제 끝까지 질문 그게 고민이시구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셋째 출산한 지 3년이 흘렀는데 그래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시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요요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무리하고 힘든 다이어트 목표치를 책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강박이 발생을 하고 요요에 대한 강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케어가 반드시 함께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을 쓰는 것은 괜찮아요. 식이요법이 됐든 운동요법이 됐든 요즘엔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가면 좋은데 셋째를 출산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마 이 양육하는 거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하는 걸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연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하게 체중 증가가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치를 너무 그렇게 깊게 잡지 마시고 조금씩 난 3kg 정도 뺐어.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은 다음번을 좀 더 시도를 해보시고 조금 더 시도를 해보시고 하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다이어트 약 복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조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국내 보조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르시니아 무슨 공액 리놀레산 뭐다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이도훈님께서 내가 도저히 지금 외형상 못 견디겠다. 나는 진짜 좀 강박이 작용한다 했을 때는 심리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심리 문제를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제 기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그 정보를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기아님, 저는 20대 군필 남자이고 체지방률이 너무 높아 고민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군필 남자분이시라는 것은 군대를 다녀오셨다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군대를 다녀오셨다는 얘기겠죠? 체지방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운동이 필요한데 어떤 운동이 좋으냐? 무조건 남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저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게 남자분들의 건강한 이런 마음작용에 있어서도 좀 맞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EPOC 같은 좀 약간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식이요법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라 운동만 하면 우리 건강한 돼지 되는 거 이제는 다들 아세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이제 80% 정도가 식이 조절이고 20% 정도가 이제 운동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남자분들한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의미는 없고 그냥 약간의 식이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음주를 하지 않고 군것질을 해 나가지 않는 정도를 진행을 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력 운동을 굳이 운동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근육 중에 몸에 있는 근육 중에 가슴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 등 근육 허벅지 근육 이 정도가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소소한 근육을 자극을 하는 거는 그렇게 썩 효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푸시업이라든지 푸시업 그리고 코어 운동인 프랭크 아니면 스쿼트 허벅지 운동이죠. 그리고 철봉 굉장히 좋습니다. 철봉이 이거 뭐라 그러지? 매달려서 그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철봉 운동. 그렇게 하는 게, 그것만 열심히 세트를 높여서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헬스장 가지 않으셔도 되고. 그쵸, 턱걸이. 감사합니다. 턱걸이 하는 거 좋습니다. 예, 남자분들은 그렇고,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근력 운동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모미님, 다이어트 상담할 정도가 아닌 것 같죠?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다이어트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토모미님이 갖고 계시는 토모미님의 기준이에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 다른데, 퀵 다이어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다이어트를 체중을 감량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외형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고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종료시키는 것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상담이라고 해서 제가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에 대한 상담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심리 문제와 연결을 해서 다이어트가 어떤 심리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왜 다이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토모미님이 정말 체중 감량을 요하는 다이어트 상담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상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섭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인데 퇴직 후 일을 얻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 게을러져서 복부 비만이겠죠? 복부 비만이 왔습니다. 이때 무작정 운동을 한다 해서 살이 빠질까요? 이재섭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퇴직을 조금 50대면은 조금 이른 나이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마냥 게을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속
어떤 가치를 추구해 오시다가 그게 멈춘 경우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일이 됐든 뭐 이제 일이 굳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공부가 됐든 취미 활동이 됐든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만 그 퇴직 후에 얻는 이런 공허함이나 상실감이나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딱히 게을러지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무작정 운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취미 활동 겸해서 이렇게 뭐 등산 활동을 한다든지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신다든지 일이 아니라 이게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동기를 좀 가져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다이어트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부 비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자분들이 복부 비만이 오는 경우는 유독 복부 비만이라고 하신다면은 내장 지방의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전반적으로 뭔가 활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좀 약간 요즘에는 좀 처지고 이런다 싶을 때는 어떤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목요일 날 진행을 하는 이제 한국심리교육원에서 김범영 선생님께서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상담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단 다이어트와만 연결이 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퇴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진자라님, 저는 마른 비만이라 고민인데 건강하게 살 찌우는 방법은 적절한 운동과 적정 식사량인가요? 남자분이신가요? 마른 비만이라서 고민이시라고 하면 벌크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요즘에 운동을 하실 때는 적정 식사량 중에서도 적정 식사량이라 남자분들이 이제 체형을 키우실 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좀 살을 이 지방을 많이 찌우셨다가 그거를 근육으로 바꾸는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고 그거를 이제 몸을 조각한다라고 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시라고 하면은 마른 비만이신데 살을 찌우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체형을 키우고 싶다라는 얘기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앞서서 노기아님께 말씀을 드렸던 방법과 같이 이제 이 근력 운동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진진자라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니라 벌크업, 그러니까 몸을 좀 키우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너랑 상담을 하실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사실 트레이너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운동은 정말 트레이너분과 오랜 시간 많이 해와서 제가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몸을 어떻게 키우고 조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킵다이어트에도 자문 트레이너분이 같이 상주를 하고 계신데 그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그분이 아니시더라도 하더라도 동네에 이제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트레이너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한번 건강하게 몸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른 비만이라서 그게 고민이 과연 되는 건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건강에 위협이 된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내가 몸을 만드는 게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형이 왜소한 것이 또 컴플렉스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컴플렉스가 되어야 하는 건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J님. 등산만 다녀도 허벅지 근육 커져서 살 쭉쭉 빠져요. 맞습니다. 등산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효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요가로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등산으로 체형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신체는 사실 근력 운동을 했을 때는 특정 부위가 살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 부위를 강화시키면 근육이 단련이 돼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코르셋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근력량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체형이 다 살이 풍선처럼 이렇게 줄어들고 빠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등산의 경우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벅지 근육이 커지면서 살이 빠지는 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쿼트로 그 부분을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스쿼트만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등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3개월 동안 등산만 이제 3시간씩, 매일 3시간씩 해서 저도 25kg을 감량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도 좀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등산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올라오기 전에 제가 또 가져온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마음챙김 다이어트라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인문학이다라는 칼럼에 쓰여져 있었는데, 근래에는 이 다이어트가 몸에 관련된 치료에는, 몸만 관련해서 다이어트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점차 심리하고 연관을 해서 그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습관을 교정을 하고 마인드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다이어트가 따라오기는 해요. 내가 아무래도 불필요한 습관보다는 좋은 습관으로 개선을 하고, 좀 상처가 됐던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를 할 때, 건설적으로 변화할 때 당연히 그건 이제 심리의 밸런스에 의해서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다이어트가 인문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견해로는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슈는 다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는 이 인지행동 치료법 중에 마음챙김 식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챙김이라는 거는 마인드풀니스라고 이제 명상법인데, 예전에 이제 불교의 수행 방식을 기존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감정이나 기분을 넣지 않고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자꾸 보면서 성찰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다이어트와 또 결합이 되었느냐. 식이요법과 결합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식탐과 식욕이 감정작용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런 접근이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상처의 감정이 많이 있는 여성일수록 내가 팩트, 사실이 있고 그것에 이 상처의 감정을 결합하지 않는 일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짜 말 그대로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다이어트에 있어서 심리 문제 혹은 이 심리 장애에 있는 여성들이 이런 노력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제 식사에 있어서 내가 억지로, 객관적이기 위해서 억지로 이 상처의 그 감정을 억압을 하려고 할 거예요.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억눌러 놓는 거예요. 아, 그래. 객관적으로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 감정은 좀 치워놓자 하고서 억압을 하면 그 결과적으로는 계속 쌓인 감정이 더 큰 섭식장애를 유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식사에 있어서 감정의 작용이 잘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적 식사라 그러죠. 내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식욕으로 전환해서 계속 먹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이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해버리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 이 말인즉 뭐냐면, 이 부정감정이 작용하는 게 나쁘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없애버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성의 기본적인 마음은 감정의 작용입니다. 감정이 작용하는 감정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은 결국 이런 트레이닝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상처에 대한 해리를 야기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에 의한 심리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은 이런 트레이닝보다는 가급적이면 상처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여자의 감정은 이 상처의 감정이 치료가 되면서 무감정으로 변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런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애초에 어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이 감정 자체가 무감정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는,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상처의 감정이 작용할 때는 건설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으로 다이어트를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이런 상처 감정은 단순히 긍정 기분으로 그것을 덮거나 긍정 기분으로 이끄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치료는 더더욱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다이어트와 관련된 심리 방법들이 제시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요. 이제는 이제 다이어트를 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드디어 이제 심리 문제도 같이 염두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이게 왜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다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어설픈 치료 방법들이 얼마나 큰 여성들에게 심리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말 그대로 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사실 이제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매 회차 말씀을 드려도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처럼 뭐 다이어트 상담할 정도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처럼 기존의 이 식이요법과 다이어트 그리고 왜곡된 미의 관점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왜곡된 인식이 너무나 강렬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되게 많은 분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번 회차에서 어느 분이신가 제가 했던 상담의 내용을 계속 들어오면서 이 섣부르게 식욕 억제제를 먹는 일이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지가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도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봐서라도 이렇게 계속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게 정말 전달하는 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이제 가져온 것들을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목표 체중이라는 것은 결국 신기루랑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계속 자료를 찾아봤다가 재밌는 걸 하나 보게 됐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목표 체중은 75kg예요. 자기가 이제 목표하는 체중은 75kg인데 사람들이 85kg만 돼도 막 멋있어졌다고 막 칭찬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만족을 해서 나태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요요를 감안을 해서 목표를 원래 목표보다 더 적게 75kg를 목표로 하셨다고 하는데 70kg를 잡으시면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아마 봤을 때는 이 질문자랑 답변자분 두 분 다 남자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다이어트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잘 제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런 심리작용들은 기분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남자분들한테는 아주 당연하고 건강한 심리의 작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자분들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령 내가 50kg의 목표 체중을 갖고 있는데 55kg에서도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서 더 이상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여자분들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감정의 작용이 이제 심리 문제를 이런 상황에서는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표가 50kg인데 55kg만 돼도 주변에서 칭찬을 해서 다이어트를 멈추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타인을 의식하고 있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칭찬을 하든 내가 목표한 바를 향해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타인의 기준으로 가게 되면 여성들은 무조건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점차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사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55kg에서 주변의 칭찬이 자자해. 근데 나는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것은 55kg 미만의 체중 감량, 내가 더 욕심을 내고 있는 이 체중 감량은 오로지 자신의 컴플렉스 혹은 상처에 의한 집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만약에 이 55kg에서 외모적인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그 체중을 바탕으로 해서 더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이 심리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고유의 매력이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쁜 외형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50kg보다 훨씬 예쁜 55kg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체중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복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는 오로지 건강한 외형이 필요할 뿐이지 그 외에 내가 예쁜 외형, 날씬한 외형, 그리고 뭐 섹시한 외형 이런 거는 자신의 행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성의 마음작용의 원리를 제대로 알면은 이게 무관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령 뚱뚱하고 살이 찌었을지언정 소소하게 그 안에서 상처의 감정을 치료를 해 나가면 거기서 행복의 감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관심이 비단 이제 외형적인 관심 혹은 타인에게서 발생하는 관심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얻는 피드백이 되었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인드풀니스 같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오는 그조차도 자신에게 스스로 주는 관심이거든요.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게 되고 하면서 행복의 감정을 느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시스템이 건강하게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나 외용이 그 미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JJ님, 육류를 전혀 안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는 해요. 왜냐면 베지테리언들이 있죠. 실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베지테리언들 중에서는 이 식물성 영양에 있어서도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식물성이라고 해서 오로지 그런 지방이나 단백질이 섭취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다소 이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보다는 영양소가 낮기는 해요. 그래서 식물성으로도 균형 자체는 이룰 수는 있지만 건강하냐? 이렇게 고루 육류랑 육류라든지 이런 채소 이걸 고루 먹는 잡식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건강 문제는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그리고 의사분들 경우에도 건강하게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베지테리언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가세요. 이게 육류를 같이 꼭 섭취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바가 없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섭생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념에 의해서 내가 육류를 섭취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육류 자체가 나에게 뭔가 영양학적으로 너무 안 맞거나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이럴 때도 오로지 이 채소만 섭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 참아가면서 이런 육류를 섭취한다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극부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심리 문제를 좀 야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아니, 이건 반드시 심리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살쪄본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베지터리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있는데, 그런 약간 신념에 관련된 그 부분을 통해서 베지테리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베지테리언 등급은 아시죠? 그래서 가금류까지는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생선까지는 가능하다거나 이런데 그 기준은 또 다 다르잖아요. 동물이면 생선도, 그리고 가금류도 다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축들 이런 종류만 동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게 제이제이님께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타 보조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건강에 관련해서는 검진을 좀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죠.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오늘 시간도 얼추 됐기 때문에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가 서두에서도 이런 식욕 억제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유명 병원 연구팀에서 이 식욕 억제제와 커팅제, 말씀드린 카브 커팅 아니면 팻 커팅 이런 거를 이제 먹는 커팅제를 복용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한 3년 정도를 연구한 결과, 복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섭식장애 위험이 6배가 높았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구를 주도한 박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공중보건을 위해 젊은 여성들이 이 다이어트 약을 쉽게 복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공중보건 저널에 게재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은 이번에 연구 결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을 뿐이지, 사실상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섭식장애 커뮤니티에는 이미 다들 느끼고 실제 몸소 겪은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건강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수요라든지 광고 효과에 가려져서 이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 복용의 결과는 결국은 모두가 다 같아요.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것 뿐인데, 다만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이어트 약은 마약하고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약 성분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닌데, 여자의 상처를 확대시키고 쉽게 그 약물에 의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빠져들고 자꾸 다시 찾게 되고 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흔히 잘 쓰면 좋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자신의 심리가 약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는 만큼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대체 수단이 존재했을 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이어트 약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발 이제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우지 마시고, 저의 라이브 상담이 이제 여러분께 보다 이제 정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모티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